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4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시간이 지났군요. 네, 훌쩍 지났네요. 네, 굉장히 오늘도 복잡하고 좀 혼조적인 장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 오전장이었는데요. 현재 3대 증시 모두 파란불을 일제히 켜면서 양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상황 어떻게 돼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먼저 섹터별로 어떤 섹터가 지금 오르고 내렸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맵 보여주시죠. 네, 먼저 눈에 띄는 섹터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전장 개장 상황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주가 빨간불 혹은 보합세를 보이면서 어제의 이제 중동 정세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이 한 3시간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1.5% 오르고 있고요. 브로드컴 2.9% 상승하고 있습니다. AMD 1.4%, 퀄컴이 1.92%로 지금 상승하는 걸로 보이면서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반도체 섹터가 오랜만에 며칠 만에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라클과 어도비 그리고 팔로알토 네트워크, 팔란티어까지 계속해서 1% 이상, 0.8%에서 1.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섹터에 있는 글로벌 페이먼트 관련된 소식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어제 나온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현재 시장 전망에서 경쟁사에 지금 뒤지고 있다, 좀 처지고 있다라는 아주 간략한 짧은 단문 기사를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이것이 오늘까지 시장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홀로 글로벌 페이먼트 2.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뉴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 섹터로 날아가서요. 테슬라가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군요. 자, 5.5%까지 빠졌던 테슬라. 오늘 3분기 인도량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6만 3,300건 정도의 차량 대수의 인도량을 오늘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3분기 마감하고 테슬라가 내놓은 결과치를 보니까 한 46만 2,800대 정도 인도를 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부합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망 매물이 좀 쏟아졌던 장 초반이었고 지금 저점 매수를 했던 투자자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양전까지는 2.8% 정도 남았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도 차량이지만 지금 솔라 패널이라든지 전기 전체적으로 이제 충전과 관련된 전기 시설에 대한 사업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같이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에너지 부문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엑슨모빌과 쉐브론이 지금 1%, 0.42% 지금 오르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3부와 4부 사이에 지금 국제 유가를 조금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가 장 초반에는 오늘도 3% 이상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제가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크루드 오일 11월 물이 0.47% 오른 걸로 지금 상승폭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안정화돼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 시작 전에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모여서 과연 이 중동 상황에서 앞으로 오펙 플러스가 약속을 했던 증산과 관련된 계획을 계속해 나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회의를 한 결과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놨던 계획은 계속해서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로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3% 이상 급등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0.5% 정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배럴당 70.16달러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거래되고 있다는
지금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우디와 이제 오펙 플러스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급등세를 좀 감안해서 안 될 수도 있다, 좀 급등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담아 오려고 노력을 한 장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나왔던 지금 이 뉴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사우디의 석유부 장관이 오펙 플러스 회원국에게 증산을 중지하라. 그러니까 자기들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멋대로 기름을 계속 더 많이 시추하는 것을 중지하라라고 경고를 한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자 기사입니다. 오늘 오후자 기사인데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을 제가 제목만 이렇게 따왔는데요. 배럴당 50달러로 내려갈 수도 있다. 현재 국제 유가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북해산 브렌트유는 73달러, 72달러에서 배럴당 움직이고 있고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7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배럴당 5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지금 오펙에서 정한 대로 지금 생산을 해야지 계속해서 멋대로 증산을 하게 되면 이게 수요가 공급이 늘어나니까 50달러까지 배럴당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사우디 석유부 장관께서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석유부 장관이 압둘 아지즈 빈 살만이라는 이름 굉장히 친숙하시죠? 빈 살만 왕자가 많습니다. 사우디에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왕자가 석유부 장관인데 지금 오펙 회원국들이 합의된 생산량의 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유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지침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오펙 회원국 외에 다른 지금 산유국들이 어기고 있다라고 경고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량 제한의 계획을 일부 회원국들이 어기고 있다라는 이제 멘트를 이제 빈 살만 왕자께서 이제 내놓게 되는데 올해까지는 생산량을 좀 제한하는 걸로 합의를 받고 올해 12월부터는 이제 증산하는 걸로 뉴스 보도가 앞서서 한 2주 전쯤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생산량 쿼터를 지키지 않는 회원국들이 어디냐? 오펙에 원래 갖고 있던 원래 이 산유국 회원국들이 아니고 플러스 오펙 회원국이 아니면서 이제 석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추가된 회원국들이 좀 있습니다. 이 중에 이라크,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가 오펙의 이제 대장격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네. 딱 기름 생각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아람코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대장격인데 이라크가 8월만 해도 하루에 40만 배럴을 초과 생산을 했고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이 석유 원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72만 배럴의 유전이 나왔던 것을 이제 막았었는데 이거를 생산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배럴당 5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펙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오펙이 가져가는 특히 사우디가 이제 주도하는 오펙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을 좀 점유율을 좀 키워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요. 브라질도 원유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셰일 원유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환경에서는 오펙 기존에 이제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기름값이 엄청나게 뛰어서 기름값이 비싸지기 전에 주유소 앞에 길게 차들이 줄을 섰던 그런 아마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 일들이 최근에는 많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오펙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걸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가이아나 브라질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서 하루에 100만 배럴이 추가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있는데도 예전 같으면 사실 중동에서 미사일 날아다니고 네. 전쟁한다 그러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예전에는 막 110달러 가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게 불과 뭐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하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지금 $75 밑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원유 생산량이 전 세계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사우디는 조금 초조한 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이제 사우디가 자기들이 컨트롤할 때에 가졌던 목표치 배럴당 $100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가를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배럴당 $100는 다시 오지 않는 꿈 같은 숫자라고 판단을 했는지 요거를 철회를 하고 12월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라도 많이 하자. 그래서 미국처럼 증산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침을 정했고 앞서서 말씀드린 오늘 오펙 플러스 회원국 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이 계획이 유지되는 그 계획이 바로 이 12월부터 증산하도록 하는 오펙 플러스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요 하루에 18만 3천 배럴씩 생산량이 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100만 배럴을 증산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파는 쪽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것이 국제 유가 시장, 국제 원유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기름값 자체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산업이 좀 유지가 잘 되려면 어느 정도 레벨의 이 원유 가격을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12월이 좀 되어 봐야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우디의 이제 석유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내놨다.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유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 그 와중에 커머더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커런시, 커머더티. 자, 국제 원유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씩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빚어지기 전 수치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빠지고 있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현재 배럴당 $70.15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0.4%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히트맵 상황, 섹터별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증시 상황으로 한번 살짝쿵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0.1%, S&P 500은 0.16%, 나스닥 지수는 0.37%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 지수는 어제 18,000선이 무너졌었는데 현재 이제 지수를 보니까 17,97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30포인트만 더 하게 되면 다시 18,000선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채린 캐스터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되는 이야기를 좀 꼽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야기 중 하나. 아마존을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0.69%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초록불을 켜고 있네요. 자,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아마존이 지금 이렇게 초록불을 켜고 있지만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부정적인 약간 소식입니다. 네. 네, 아마존의 직원들은 CEO인 앤디 제시가 정규직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후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에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사가 사무실 복귀를 발표한 후 며칠 만에 일부 아마존 전문가는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을 포함해 더 큰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 전문가 4명 중 3명 가까이가 사무실 근무 정책 때문에 다른 직장을 찾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585명의 아마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퇴사를 고려 중인 동료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마존 직원들은 2025년에 시작될 예정인 정책을 경영진이 제고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시의 사무실 복귀 명령은 아마존이 운영을 간소화하고 관리 계층을 줄이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제시는 9월 16일에 보낸 메모에서 아마존이 경영진을 감축하고 직원들이 2025년 1월부터 주 5일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도한 회의와 승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무실 복귀 정책은 아마존 자회사 전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원 메디컬 근로자는 10월부터 일주일에 3번만 사무실에 출근하면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아마존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더욱 커졌는데요. 아마존의 엄격한 복귀 정책에 대한 불만은 이미 사직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졌고 특히 클라우드 사업부 내에서 사직이 급증했습니다. 12월에는 융통성 없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아마존 웹서비스의 직원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재택근무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이 이제 미국 서부에 있는 실리콘밸리의 근로자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앤디 제시라는 CEO가 사무실로 와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제 한 코로나 때부터 익숙해져 있던 뭐랄까 집에서 일하는 그 재택근무. 환경에 네. 굉장히 적응이 돼 있을 텐데 이제 와서 사무실로 가서 일하면 오히려 더 그 사람 맞대고 일하는 걸 어색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시황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서 특징적으로 제가 봤던 한 종목이 있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좀 확인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화면을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온 지금 실시간으로 특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주식은 바로 조비입니다. 조비라는 아마 종목을 좀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고 IT에 밝으신 분이라면 조비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을 2부를 진행하는 도중에 도요타의 조비에 대한 투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창을 제가 띄우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조비는 도요타의 50억 달러, 5억 달러 투자로 인해서 상당한 가치 확장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조비가 23.12% 엄청난 성장 확장세를 보이면서 지금 주가 가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크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이제 일본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보이는 그런 자동차 회사인데 이곳에서 조비 에이비에이션, 조비는 이제 AUV죠. UAV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UAV 이제 무인 항공기 사람이 탈 수 있는 무인 항공기 형태의 이제 비행기를 제작하는 업체인데 아마도 향후에 이제 무인 드론 택시 같은 것들을 위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포석을 위해서 도요타가 5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감행했다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요타가 앞서서 조비의 22%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동차 그 다음의 타깃은 개인 무인이 탈 수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무인 택시, 드론형 택시가 아닌가 이렇게 도요타는 내다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23% 현재 뛰고 있는 조비 에이비에이션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뉴스도 제가 하나 찾아와 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갑자기 뛰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반도체 섹터가 양전하는 모습 초록색으로 다시 물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각 엔비디아라든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각 종목별로 호재 소식이 들어온 것보다는 지금 골드만삭스가 델 컴퓨터의 업사이드를 40% 정도 보면서 AI 서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고평가를 했다라는 CNBC의 기사가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와 반도체 여러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 것이 IT 섹터이기 때문에 델에 대한 40%의 업사이드 수요, AI 서버와 PC 시장의 호조세, 다시 돌아오는 PC 시장에 대해서 조금 긍정론을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델 컴퓨터 주가 상황 지금 보시면요. 지금 골드만삭스와 관련된 CNBC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2%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밑에 뉴스 보시면은 골드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델 컴퓨터와 관련된 특히 AI 서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오늘 꼭 주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추천을 해주고 있는 CNBC의 보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반도체주의 반등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AI 수요에 대한 전체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대래 업사이드 40%를 봤다는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소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징주 중에 하나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할리데이비슨이에요. 할리데이비슨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할리데이비슨 맞습니다. 이 약간 벌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핸들이 높이 있고 굉장히 배기통이 커서 부릉부릉하는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멋있는 오토바이고 오토바이 회사인데 할리데이비슨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향 조정, 뉴트럴로 하향 조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베어드의 애널리스트들은 수요일에 할리데이비슨의 주식 평가를 아웃퍼폼에서 뉴트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소매 판매 부진, 재고 과잉, 딜러와 고객 사이의 부정적인 정서 등 3분기 동향과 관련된 일련의 딜러의 점검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회사는 또한 주가 목표 가격을 44달러에서 40달러로 낮췄습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의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약 4% 하락했는데요. 베어드에 따르면 딜러들은 상당한 소매 감소를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우려, 선거 주기의 영향, 고객이 온라인 구매로 전환함에 따라 쇼룸 트래픽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높은 이자율도 억제 요인으로 언급됐으며 한 딜러는 소비자가 10%에 가까운 이자율로 비싼 구매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딜러들은 또한 재고 수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대부분 재고가 너무 많아서 상당한 할인과 가격 하락 경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오토바이 제조업체의 세안 소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또한 딜러들의 체감 지수는 현재 상황에 대해 100점 만점에 2점, 3년에서 5년 전망에 대해 100점 만점에 9점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8월 보고서에서 딜러들이 회사의 정책에 대해 집단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부각됐고 일부 딜러들은 2008년에서 2009년 경기 침체를 연상시키는 대리점 폐쇄와 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어드의 평가에 따르면 향후 수요 약세, 과도한 재고, 딜러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부정적인 정서 등으로 인해 할리데이비슨의 향후 출하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할리데이비슨이 굉장히 팬층이 두터운 그런 오토바이 회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그 방송인 노홍철 씨가 할리데이비슨 원정대를 꾸려서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대륙 횡단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미국 내에서는 미국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모터사이클 기업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랄까 이 고유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워낙에 또 비싸잖아요. 네. 자동차보다 비싼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종목 그리고 특징주 섹터 중에 어떤 걸 좀 더 한 번 더 전해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전에 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테슬라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뭐 고용지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반도체주의 반등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IT 관련해서 전해드릴 아이템이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렇죠.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거론하지 않은 종목 하나 애플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가져봤습니다. 애플 현재 0.3%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226.90달러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애플이 최근에 이제 이슈를 많이 잡아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 아이폰 16, 16 시리즈가 이제 판매가 이게 실제로 부진한 건지 혹은 실제로 많이 사고 있는 건지 중국 분들께서 16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는 건지 영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 패널들 IB에서는 오고 가는 혼조적인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3% 정도 오르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자까지 나온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오후까지 나온 뉴스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시고 애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이 리서치 자료인데요. 애플 앱스토어, 애플 아이폰을 쓰신다면 이제 플레이스토어가 아니고 앱스토어를 써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난 9월의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서 14%가 성장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의 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3분기로 보면요. 앱스토어 매출이 78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올해 3분기는 13.6% 성장한 걸로 나왔다. 이렇게 뱅오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리서치 요약한 걸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플 거의 받지는 않거든요. 저도요.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많이 아이폰에서 어플을 다운받는 거야? 이렇게 특히 이제 매출이라고 하니까 저 같은 짠돌이들은 이제 매출이 들지 않는 이제 무료 어플 이런 거만 받지 않습니까? 네. 뭐 CNBC 어플, 뭐 딜사이트, 경제 TV 뭐 이런 거만 이제 검색해서 다운 받는데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수익이 33%나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비디오, 뭐 사진 이런 건데 유튜브가 24%의 매출이 성장했다고 하고요. 틱톡이 52%가 매출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유튜브와 틱톡에서 무슨 어플 수익이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거 뭐겠습니까? 도네이션입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지금 질사이트 경제TV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지금 슈퍼챗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피드백할 타이밍도 재고 있는데 뭐 아무도 안 하셔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유튜브에서 도네이션을 하면 이거를 이제 결제 체결을 하는 게 바로 이 앱스토어 상에서 페이스 아이디를 통해서 체결이 되는 게 유튜브 결제잖아요. 그래서 24%가 뛰었다는 거고요. 틱톡도 마찬가지로 자체 앱에서 이제 결제가 되지 않고 아이폰 자체에서 앱스토어를 거쳐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 틱톡 매출 50% 이상 성장이 됐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6% 정도 성장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에 대해서는 이런 앱스토어 매출을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CT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를 내놓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올해 판매량 전망치가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매수는 하되 좀 삭감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 것이 CT의 입장입니다. 매수 포지션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255달러로 이제 타깃 프라이스는 가져갔는데 물론 업사이드는 조금 있습니다. 현재 거래 가격이 226달러 정도 되니까 업사이드는 조금 20달러 정도 있기 때문에 요거 감안하셔서 투자의 판단에 도움되면 좋겠고요. 앞으로 3Q와 4Q, 제가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의 전망치를 각각 200만 대씩 내려잡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4개월간 판매량이 8,300만 대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앞서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이번 아이폰 16을 내놓을 때 계속했던 얘기가 뭡니까? 자,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안 산다.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사지 않고 오히려 내년에 나올 아이폰 혹은 그 이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냥 전작 15% 가지신 분들이 업데이트 되기를 그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CT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과 함께 시장 전망치 타깃 프라이스 255달러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P모건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타깃 프라이스 265달러로 설정을 했고요. 비중은 확대, 매수죠.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265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현재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초기에 주문 모멘텀,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출시빨이 있어야 되는데 네. 딱 런칭했을 때 그 런칭빨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 모멘텀이 지금 JP모건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약화된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 이 애플 인텔리전스의 업데이트 주기들이 전 세계 각국이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이익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AI가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러니까 한번 탑재가 된 어플이 활성화가 되면 계속해서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연간 예측에는 변동을 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JP 모건에서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아이폰 16 시리즈가 저도 이제 가족분 중에 한 분이 구매를 하면서 사전 예약을 해봤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한번 시도하려고 했던 그 서버 터짐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수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예전만 못하구나라는 걸 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애플 16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애플의 좀 부정 소식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JP 모건에서 혹은 지금 밴쿠버 아메리카에서 애플의 전망을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오늘과 같이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애플이 미국 노동위원회로부터 제소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규칙, 사규가 불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태클에 걸렸다 이렇게 해서 각 언론사마다 헤드라인에 걸렸던 애플 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제 비밀 유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 다 마찬가지지만 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우리 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이야기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건 이해를 되는데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엇이든 불법적인 비밀 유지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하는 거를 금지를 좀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 애플 측에서 방해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고 조사 결과 행정 재판에 돌입을 내년부터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애플이 맞게 된다. 그래서 현재 주가 상승폭이 다른 반도체 섹터라든지 IT 섹터에 비해서 좀 제한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26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0.23%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우. 네, 너튜브 제가 방금 무턱대고 한번 봤는데 올 무지개님께서 2만 원을 쾌척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번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특히 저희 이채린 캐스터는 미국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사실은 이제 갖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애플 이야기 그리고 올 무지개님의 정말 감사한 마음까지 받아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아까 할리 데이비슨 이야기 했었는데 네. 다른 이야기도 한번 전해 듣고 싶거든요. 남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전해 주실까요? 네, 잠시만요. 메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메타 좋습니다. 최근에 화제의 이슈에 휘말렸던 메타 좋은 쪽으로 한번 전해 주시죠. 수요일에 웰스파고는 메타에 대한 재무 전망을 업데이트해 목표 가격을 이전 647에서 655달러로 인상하고 주식에 대한 오버웨이트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웰스파고의 분석가는 메타의 주식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인식을 언급했습니다. 3분기 매출 예측은 385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이며 웰스파고는 407억 달러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웰스파고는 2024년과 2025 회계연도의 총 운영 비용 예측을 각각 972억 달러와 1,105억 달러로 수정했습니다. 웰스파고는 2025년 메타의 주당 순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27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컨센서스보다 높습니다. 또한 메타는 호주은행과 협력해 약 8,000건의 사기성 광고를 삭제하는 등 플랫폼에서 사기성 광고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피보탈 리서치는 최근 메타에 대해 매수 등급을 주며 회사의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과 성공적인 제품 개발의 실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네, 메타가 최근에 뭐 광고 관련한 이슈에 많이 휘말리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반독점 이슈 플러스
지금 광고 이슈가 지금 구글과 메타에 동시에 걸려 있는 그런 형국인데 광고 얘기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제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이제 유명 인사, 지금 호주에서 태클을 걸고 나서서 메타와 함께 해결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유명 인사, 뭐 예를 들어 경제계 유명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떤 종목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진짜인 것 같은 배너들이 지금 네. 게시글과 함께 돌아다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뭐 김영익 박사님 이런 분들이 정말 진짜인 것처럼 이번에는 이거를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광고, 이런 좀 부적절한 광고들, 유명인들을 동원한 광고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메타가 호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불량 광고 제한 캠페인을 좀 직접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고가 애초에 너무 많아갖고 맞아요. 메타가 좀 불만 섞인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현재 0.4% 정도 빠진 모습을 보이면서 574.13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방금 들어온 뭐 관련 소식 없는지 CNBC를 좀 보면요. CNBC를 통해서는 새롭게 지금 업데이트된 소식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호주 광고, 뭐 전 세계적인 광고 문제에 대한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 현재 새벽 1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10분여 남았기 때문에 한번 지금 실시간 어떻게 섹터별로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비즈 탭으로 넘어갈게요. 자, 아마존이 0.5%, 자, 직장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CEO가 직접 얘기했던 아마존이 0.5%, 테슬라가 3.5% 정도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점심시간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데 3.5% 빠진 오늘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많은 직장인분들, 투자자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후에 장 종료 직전에 급격하게 말아올리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지금 중동에서의 전황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혼조적인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1.63% 올랐고요. 브로드컴 2.97%, AMD 1.15%, 퀄컴이 2.24%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가 어제와 오늘 장 초반까지 연이어서 3% 이상씩 오르면서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던, 굉장히 초록불을 켰던 이 에너지 관련주 엑슨모빌과 쉐브론이라는 이 대장주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오일가스 관련 전체적인 주가가 지금 국제 유가가 좀 정상화되고 있죠. 70달러대까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인데 국제 유가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자, 크루드 오일.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리프레시를 해 볼게요. 자, 0.39%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 배럴당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0.1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짜리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 쭉 올라갔다가 급전 직하하는 모습. 지금 오후 1시가 지금 보면은 돼가면서 현지에서는 12시 25분, 저희보다 1시간 빼고 지금 오전 오후가 바뀐 거잖아요. 지금 점심시간에 들어가면서 조금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오전 내내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히트맵상으로 보이는 이 에너지 관련주가 엑슨모빌은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는 0.2% 하락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0.2%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뭔가 변화의 조짐들이 분명히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고 일라이릴리 조금 전에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던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에 힘입어서 0.5%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 지금 좀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주가 지금 빠지는 모습인데 일라이릴리만 유일하게 지금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요것도 지금 1% 이상 오르고 있는데 3부에서 저희가 김준형 연구원과 함께 저희가 전해드렸던 기업 소식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보험 관련된 메디케어 보험 관련된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여기 빨간불 켜고 있는 이 휴메나라는 회사입니다. 16% 이상 빠지고 있는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서비스. 이 메디케어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그냥 건강보험, 회사에 취직하거나 자기가 직접 돈을 내면 건강보험을 똑같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의 메디케어의 건강보험이 클래스별로 이게 소득과 자기가 내는 돈에 따라서 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구분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이 클래스 4의 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휴메나라는 이 보험사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나라고 추정을 좀 해봤더니 이 집계를 좀 해봤더니 90%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을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휴메나가 15%, 16%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와 반대급부로 지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 지금 1.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그룹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헬스케어고 여기는 헬스케어 플랜즈라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이것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지금 채팅창에 뭐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종목이 있으면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아직까지는 뭐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한번 준비한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볼까요? 자, 애플 봤으니까요. 자, 로빈후드라는 회사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사가 나온 지는 하루 정도 된 기사인데 크게 다뤄지지는 않고 있어서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빈후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증권사 어플 통해서 우리가 주식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주식 거래를 하는 어플들,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로빈후드가 단순히 그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이 주식 거래라든지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소액 주주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상당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어플이 이제 로빈후드의 어플인데 크립토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로빈후드가 유럽에서 크립토, 암호화폐 관련 송금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상당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로빈후드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빈후드, 네, 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2% 이상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2.02% 오른 채 거래되는 모습이면서 22달러 78센트에서 지금 로빈후드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 송금이라는 게 이 크립토는 단순하게 암호화폐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돈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 같은 거 이제 송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계좌번호가 있어야만 송금을 하는데 크립토에서는 각자의 지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갑에 이제 번호가 긴 어려운 번호가 부여가 되거든요. 일종의 이제 내 어플에 내가 가입을 하면 나만 쓸 수 있는 이제 주소 번호를 길게 주게 되는데 요거 이제 계좌 번호가 되겠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크립토를 직접 송금, 그러니까 이채린 캐스터가 저한테 비트코인을 무려 100개씩이나 보내주는 직접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 서비스라는 일종의 은행을 거쳐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미카라는 정책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럽연합의 정책에 맞추어서 크립토 송금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면 로빈후드는 어떤 이득을 가져가느냐? 로빈후드가 이 송금 서비스에서 잠시나마 거쳐가는 이 수많은 암호화폐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뭐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 이런 것들의 20개의 크립토의 수수료를 모두 유럽권에서 송금 수수료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이 어플이 주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갑에서 커스터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다른 업체한테 줘서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고 로빈후드의 지갑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빈후드가 현재 이제 크립토 수수료 관련된 굉장히 호재성 평가를 받으면서 유럽에서의 이 소식으로 지금 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발표가 난 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로빈후드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 33달러까지 업사이드를 약 10달러 이상 보여주면서 상향했다는 그런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22달러니까 목표 주가 33달러. 뭐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크립토 관련된 이 로빈후드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제 크립토 관련 뉴스 좀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만 추가하자면 이제 어떤 금융사에서 지금 비트와이즈로 보이는데요. 비트와이즈라는 금융사 지금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그런 금융사 비트와이즈에서 리플,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입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ETF를 신청했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크립토 마켓에서도 움직임이 많은 그런 오늘 장세가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이제 뭐 미국 장세도 함께 보면서 크립토도 사실 조금 볼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미국 금융시장 ETF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도 안내를 드리면서 자, 오늘 이렇게 한밤의 미주라 1, 2, 3, 4부 모두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네.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좀 혼조적이면서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는 좀 더 보고 싶다 이런 종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요. 앞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너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음직한 그런 종목이나 섹터 이야기 남겨주시면 함께 공부하면서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형님께서 오늘 공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미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알아보는 한밤의 미주라 10월 2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